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인문학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질병 서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서사, 이야기죠. 또는 내러티브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사, 이야기, 내러티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과학적 현상으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죠, 우리가 환자들이. 또 환자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를 돌봐주는 사람들, 의료인이라든가 또는 가족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돌봄 제공자들,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태까지는 질병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생각을 해왔다면 점차적으로 지금 질병 경험, 특히 그 경험이 만들어내는 어떤 의미의 흐름으로서의 서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질병에 대한 처방만으로는 질병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서사와 치유와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차례는 대충 이렇게 짜봤어요. 첫 번째 일용할 양식으로서 이야기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의학소의 내러티브, 의학 자체가 내러티브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태까지 질병이라고 하는 과학적 현상을 중심으로 봤다면 지금은 질병의 경험 또는 질병의 걸 경험하면서 그 만들어내는 어떤 의미의 흐름 이런 것을 같이 볼 것이고요. 몇 번 강조해서 반복이 됩니다만 플라시보라는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 강의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뒷 강의에서도 나올 예정입니다만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 이야기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사의 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명사의 인문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우리가 이 강의 제목이 건강인문학입니다만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생명사의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에 관련된 과학적 사실, 그다음에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생명, 그다음에 그걸 또 우리가 경험하는 또는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것으로서 인문학. 그래서 요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이야기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많은 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맨 밑에 엘렌 스폴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narrative as nourishmen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영양분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 생물학적 신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듯이 양식을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듯이 우리가 어떤 실존적 삶, 사회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뒤에 이제 우리가 다른 동영상에서 보이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먹는 쌀 한 톨 속에도 엄청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야기예요. 이건 좀 지났습니다만 이제 2015년인가 16년인가에 국정교과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국가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계획이 진행이 됐었죠. 지금은 다 포기됐습니다만 그게 뭐겠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온 경험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만 소비를 해라라고 하는 얘기죠. 이거는 참 웃기는 얘기죠. 지금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만. 근데 또 한 가지 드라마, 우리 한류가 굉장히 그 인기를 얻고 있고, 특히 K 드라마가 또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예를 들어서 BTS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인기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이 멤버들이 다 어떤 그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보여주고 그래서 같이 공감하는 거잖아요. 관객들이랑. 소위 말하는 아미들이랑 공감을 하는 그런 능력이란 말이죠. 광고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이야기죠. 상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걸 소비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뭐 소설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거 말고도 뭐 신화나 설화 같은 것들이 이야기에 속하죠. 그리고 이 신화와 설화 같은 것들은 우리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우리 삶을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영화 보셨겠죠, 대개 다 아바타나 이 매트릭스 같은 영화는 공상 뭐 과학 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과학 속에도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 의학, 뭐 일상의 언어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요 동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사의학에 관련된 이야기 5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서사의학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논문도 쓰고 어디 뭐 학교에 발표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글을 썼거든요. 서사의학, 서사, 이야기에 관한 그 말을 하면서 글을 썼단 말이죠. 근데 그럼 과연 그 발표 자리에서는 내가 제대로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썼던 논문을 들춰봤거든요. 이건 논문이에요, 논문. 근데 논문이기 때문에 이야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말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글에 적합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글로 만든 이야기를 말로 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저 스스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 나는 지금 이 나이 먹을 때까지 공부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말을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글을 쓰기 위한 공부를 해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학생들을 만나면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여태까지 나는 소위 강의라는 걸 하면서 말을 하지 않고 글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글로 썼던 걸 학생들한테 주지시키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글보다는 말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최근 제가 서사의학 공부를 하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동영상으로 만드는 이유도 그런 형식의 변화가 사실은 그 내용까지도 크게 바꾼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먹고 산다. 먹고 살아요, 실제로. 이야기가 없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뭐 학교 가고 또는 직장에 가고 가서 거기서 무슨 이런저런 일을 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서 또 가족과 같이 지내고 이게 하나의 이야기 아니면 뭡니까? 그죠? 생활이라는 거, 삶이라는 거 그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그 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지배하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우리 그 설화, 신화 이런 거, 심청전, 춘향전, 뭐 흥부전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자라왔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어떤 면에서 지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때 그 이야기들이 나의 인지 구조를 지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족 설화나 신화 같은 것들은 우리의 삶을 상당 부분 구조 짓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구조와 우리가 사는 삶의 구조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공자님 말씀 많이 듣고 살아왔고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많이 듣고 살아왔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 어떤 삶을 자라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우리가 먹는 밥, 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쌀 한 털 속에도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야생하는 그런 쌀들을 긁어 모아서 재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뭐 또는 그 이전에 그 생물학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겠죠. 그 쌀이라고 하는 벼라고 하는 생물종이 어떻게 진화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많은 오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문명이 시작됐을 때 그것을 재배해서 그것을 주식으로 사용하게 된 그런 역사적 배경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쌀이 내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의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겁니다. 사회적 경로, 농부가 밭을 갈고 모내기를 하고 벼를 거두어서 탈곡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 밥속에까지 들어오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는 그 이야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먹방에 열광을 할까? 먹는 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음식 속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신화나 설화 속에도 이야기가 있고 우리 음식 속에도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광고라고 하는 거를 떠나서 살 수가 없죠. 우리 광고 속에도 엄청난 이야기가 있죠. 이걸 바르면 이뻐져요. 이걸 먹으면 살이 빠져요.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요. 이거 입으면 멋있어요. 이야기죠. 그 먹는 것, 입는 것, 그 자체 행위 그 자체의 기쁨을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어질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소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내가 산 상품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 실체를 나의 것을 나의 소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로 만들므로 해서 내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고를 만들 때도 그런 이야기에 충실하도록 어떤 그 광고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하게 될 이야기들을 염두에 두고 광고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열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나의 삶을 어느 정도 재현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리프레젠테이션, 재현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현실에 대한 이해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드라마가 현실에 대한 이해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걸 감동을 하기도 하고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요. 그 사실 스토리를 보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역사라는 것도 하나의 이야기죠.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2015년이죠. 지난 정권에서 소위 말하는 국정교과서 파동이 있었죠.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 역사의 스토리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만 가르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양한 역사라는 것은 다양한 인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써나가는 이야기일 텐데 그걸 하나의 스토리 안에 묶어두겠다는 얘기였던 것이죠. 결국 이제 정권이 바뀌고 실패했긴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지배하려는 욕구가 권력에게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 예를 들면 중국의 동북공정, 그다음에 일본의 그 과거사 불인정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로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첫 번째 삶 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했죠. 삶 속의 이야기를 우선 크게는 이제 민족 설화나 신화, 건국 신화 같은 데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음식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 생물학적 이야기, 사회적 이야기, 문화적 이야기.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광고와 드라마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역사까지도. 자, 그렇게 보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듯이 우리가 이야기를 소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문화생활을 하기 어려운 거죠. 인간으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의 양식이다. 앨런 스폴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실제를 재현하려는 배고픔에 영향을 공급하는 음식이다. 이야기라는 것은 실제를 재현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이 사람은 배고픔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실제를 재현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규정을 한다는 건 뭡니까? 실제를 파악하는 틀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스키마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야기. 자, 삶 속의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과학에서의 이야기를 말할 겁니다. 자, 과학 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실제를 가장 정확하게 재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실제를 재현하고자 하는 배고픔을 채워주는 양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아주 훌륭한 툴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과학이 꼭 그렇게만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누구나 다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간이죠. 과학, 예술, 정치,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어요. 근데 이 양반이 뭘 했는가 하면 사람 해부를 많이 해서 상당히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해부도와 근접한 해부도 스케치를 많이 남겼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심장을 그렸어요. 죽은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그걸 단면을 잘라서 단면을 그렸거든요. 근데 단면을 그렸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상한 그 모습이 하나 발견됩니다. 뭐냐면 심실 중격이죠. septum이라고 그러죠. 좌심실과 우심실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 있는 벽. 그 사이에 보게 되면 이상하게 뭔가 서로 연결된 듯한 그런 그림을 그려놔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심장을 열어봤을 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벽이에요, 그거는. 이쪽과 이쪽을 나누는 그 어떤 근육의 벽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서로 통하는 듯한 그림을 그려놨다. 이거 왜 그러나요? 이것은 다빈치 시대까지 지배적이던 의학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하나의 아주 강력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사체액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이 4개의 체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혈액은 순환하는 게 아니에요. 혈액은 도는 게 아니에요. 혈액은 간에서 만들어서 온몸을 쏟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에는 이게 통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새로운 공기와 피가 섞여서 공기가 신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근대 이전의 서양의학의 이론이고 이야기예요. 주도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가는 다빈치조차도 이야기의 힘을 거스르지 못했던 겁니다. 눈으로는 분명히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신을 지배하는 그 스토리에 이끌려서
중격에 구멍이 있는 걸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만 뛰어난 천재라 하더라도 그 역사와 문화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 이야기의 힘을 억누르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다빈치 또 얘기해 봅시다.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그림인데 그거죠. 이거 비트리비우스 인간이죠. 살을 쭉 벌리고 이렇게 벌리고 있는 인간의 바깥에도 뭘 그렸습니까? 원을 그려놓고 정사각형을 그려냈죠. 왜 사람의 모습에다가 정사각형 원을 그렸을까 하는 거죠. 근데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하학이야말로 자연의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기하학에서 도형으로 생각하는 거죠. 도형 중에서 가장 완벽한 도형이 뭐냐? 원이었다는 겁니다. 뭐가 나지 않았죠. 완전히 둥글어요. 그게 가장 완벽한 도형입니다. 기하학적 구조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도 자연인 이상 그런 기하학적 구조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와 같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두 가지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의학 이론이고요. 또 하나는 기하학이라고 하는 기하학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었다는 것이죠. 그 두 개의 세계관에 의해서 그 사람은 실제로 엄청난 과학 발전에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의 흔적을 자기 과학 속에 남기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이 사례는요.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누구냐면 윌리엄 하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이 사람은 의학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혈액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다빈치는 혈액 순환을 몰랐어요. 그래서 혈액 순환을 몰랐기 때문에 심장벽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하비는 아주 간단한 실험으로 우리 몸의 피는 만들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만들어주고 계속 순환해서 돈다는 거를 증명을 했어요. 아주 간단한 생각이에요. 피가 계속 돌면서 없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피는 뭐 수십 리터가 된 거 하루에도. 우리는 뭐 4리터, 5리터밖에 없잖아요. 우리 피라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팔을 묶고 동맥 정맥을 묶어서 동맥과 정맥이 통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냅니다. 소위 말하는 의학의 근대 생리학의 아버지입니다. 신체의 기능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가장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윌리엄 하비는 이런 그 새로운 몸의 기능을 발견하는 과학자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임상의사였거든요. 근데 환자를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앞선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에 어긋나는, 이론에 모순되는 행위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방해를 계속하는 거죠. 피를 콸콸 뽑는 행위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어떤 한 개인의 어떤 분열증이냐, 개인의 분열증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삶을, 우리의 사유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틀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과학이라는 것도 분명 이야기 속에 갇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윌리엄 하비의 이야기는 이야기 속에 갇혀버린, 옛날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이야기에 갇혀버린 과학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발전해 나갔어요. 자, 그럼 또 세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냐? 이번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까지 어떤 환원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도록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찰스 다윈입니다. 모든 생물은 하나의 기원에서 유래됐다 하는 진화론을 밝혀낸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진화론을 밝혀내면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인 것이죠. 밝혀내면서 기여한 바가 여러 가지가 큰데, 그러니까 실제로 생명의 기원에 대한 또는 생명의 진화에 관련된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이야기에 발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서 그 기반을 훨씬 넓힌다고 하는 그 사례를 만들어준 거예요. 다윈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의 기원은 수천 년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생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양 사람들은 서양의 성경에 근거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윈 시대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그런 논쟁이 거의 없죠. 물론 일부 창조론을 믿는 그런 기독교 쪽에서는 여전히 다윈을 비판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과학을 하는 경우에는 다윈의 진화론을 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의 플롯이죠. 새로운 이야기의 구도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과학의 틀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과학의 그릇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명을 진화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삶 속의 이야기를 했고 과학 속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의료 현장의 이야기가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인이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병원 관리자가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환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료인이 하는 이야기는 뭐야? 과학의 얘기입니다. 과학의 언어입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갑니다. 메커니즘이 어떻고 뭐 약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 관리자 입장 행정의 관점에서 효율의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많은 환자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병원 수익이 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환자의 언어는 삶의 언어죠. 환자는 과학의 언어도 아니고 행정의 언어도 아니고 삶의 언어입니다. 내가 어떻게 고통스러워, 내가 이 병 때문에 어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불안하고 육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사회적 고통에 시달리고 그런 고통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경험의 언어고 삶의 언어입니다. 세 개의 언어가 이제 혼재해 있어요. 병원에는 삶의 언어가 우선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의 언어가 있고 생정의 언어가 있습니다. 관리의 언어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의료인문학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삶의 언어를 되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과학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삶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과학을 삶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과학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삶의 이야기를 따라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의료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 서사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학 개념으로 만들어진 과학이 있잖아요. 개념으로 만들어진 과학과 또는 경험으로 또는 이야기로 쓰여진 삶의 언어가 화해하는 겁니다. 그걸 화해시키는 것이 의료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을 중심에 두고 그를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언어와 삶의 언어를 화해시켜서 같은 언어를 새로운 언어를 만들도록 해주는 겁니다. 삶을 이해하는 방식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과학만이 진실인 것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도 진실인 것이죠. 따라서 그 삶의 진실과 과학의 진실을 융합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의료인문학이 해야 될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제 우리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학이었죠. 바이오메디신 했잖아요. 이것을 지금 서사의학으로 바꿔나가고 있죠. 내러티브 메디신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제 내러티브 메디신, 바이오메디신과 내러티브 메디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의학을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생물의학이라는 것은 뭐든지 메커니즘 설명했잖아요. 우리 몸을 생물학적 메커니즘으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최근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을 본다 하더라도 그 속에 이야기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온 그 개념이 뭔가 하면 라이프 코스 메디신, 생애 경로 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프 코스 메디신.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질병을 앓고 있으면 지금 현재 상태의 생물학적 해부학적 실체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스토리를 그 속에 담아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세계 전체를 갖고 치료 단위로 삼자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 지역에 나치가 봉쇄를 합니다. 그래서 뭐 몇 달 동안 음식이 반입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리고 그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갖고 쭉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들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뇨, 고혈압 이런 것 유병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또는 내 부모가 나를 가졌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나의 어떤 그 신체적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생애 경로야. 지금은 많은 질병들이 생애 경로를 관리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이요. 평생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질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옛날 급성전염병처럼 한번 박멸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꾸준히 죽을 때까지 보살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애 경로 의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이 생애 경로는 한 100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1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이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 조금 아까는 내가 태어나기 직전에 부모의 상태를 얘기했잖아요. 부모뿐만 아니라 진화적인 과거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의학의 파트가 최근 아주 급격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진화의학, 리볼루셔너리 메디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먹방에 열광하는가, 왜 우리는 식욕을 참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진화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진화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이야기를 담는 생물의학 속에 이야기를 담는 생물의학과 서사의학을 융합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진화의학, 생애 경로의학 이런 것들이
생물의학과 서서의학을 융합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학의 발전을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셨으면요. 또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계속해 봅시다. 아까 과학도 이야기다라고 그랬잖아요. 과학도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과학도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왼쪽 그림은요. 이게 이제 타임지에서 이제 언젠가 그 표지로 뽑은 건데요. 뭐라 그러냐면 이볼루션 워예요. 그러니까 진화 전쟁이죠. 미국의 이야기예요. 미국의 이야기. 미국에서는 진화론을 그러니까 진화론과 더불어서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강하죠. 이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참 논쟁이 됐었던 겁니다. 그건 뭡니까?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거의 과학적 사실이 굳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조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데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계 최초에는 6천 년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우주의 나이가. 근데 진화론에 의하면 최소한 37억 년, 38억 년이잖아요. 생명의 역사라는 것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대에는 뭐라 그렇습니까?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우주가 지구가 중심에 있고 다른 천체가 그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지구 중심설이었단 말이죠. 근데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태양 중심설이 됐죠. 그리고 이제 뉴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에서는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다른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창조론의 이야기는 한 6천 년 정도 되는 거고요. 진화론의 얘기는 38억 년.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의 이야기는 빅뱅부터 시작한다면 137억 년쯤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질문이 있어요. 빅뱅 전에는 그럼 뭐가 있었느냐? 이건 뭐 다른 문제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는 과학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과학도 어떤 과학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부학과 생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번 학기에 많이 이야기했던 면역이라든지 또는 인지 같은 거는 그런 어떤 기계적 사유, 또 기능이나 구조와는 전혀 다른 그런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의료 행위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과 질병 치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뭐 병원에 가든가 어디 뭐 하잖아요. 병원에 갖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 이제 의료인을 만나겠죠. 그럼 의료인들은 어떤 언어를 씁니까? 과학의 언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뭐 당신이 폐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 폐에 염증을 일으킨 균은 무슨 균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해서 항생제를 써서 치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료와 관련된 그런 행정의 언어들이 있죠. 이제 원무과를 간다든지 또는 뭐 그 병원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행정의 언어입니다. 이 병원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언어가 달라요. 전문가들의 언어죠. 그렇지만 환자인 당신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삶의 언어입니다. 내가 지금 폐렴이 걸렸으면 그러면 직장은 어떡하지? 학교는 어떡하지? 기말고사는 치러야 되나 어쩌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앞에 두 언어에서는 과학의 언어와 행정의 언어에서 그것이 빠져 있죠.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삶의 언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 삶의 언어를 삶의 언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과학 이전의 질병서사, 과학 이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몸을 과학의 언어로 보기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가 보자고요. 뭐 이제 몇 번 나왔습니다만 고대 그리스 이후에 근대 과학적 의학 이전에는 우리 몸에 4개의 체액이 있다고 생각해서 서양 의학입니다. 동아시아 의학은 여기 4개 체액 대신에 음양 오행이 들어가죠. 그래서 4개 체액이 있어서 그것이 균형을 이루면 건강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의 그림은요, 윌리엄 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세기에 혈액은 순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요. 혈액을 순환한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는데, 근데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최근까지 아마 19세기까지 그런 치료법이 굉장히 성행했다고 그러는데요.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왜 피를 뽑아내냐면 사체액설에 의하면요, 열이 나잖아요. 열이 많은 것은 네 개의 체액 중에서 피가 너무 많아서 열이 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혈액, 점액, 뭐 담주, 흑담주, 뭐 황담주 이렇게 네 개 체액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혈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을 내는 그 액체를 뽑는 거죠. 그래서 피를 뽑는 거죠. 근데 뽑는 게 우리가 보통 뭐 저기 병원에 갔을 때 주사기로 대서 이만큼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콜콜콜콜 뽑아요. 그게 이제 사혈, 방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왼쪽에 이제 그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윌리엄 하비가 그걸 아주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거든요. 그럼 이 방혈, 사혈은 이체 맞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그렇죠. 혈액이 그 양은 일정한 거란 말이죠.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순환을 하기 때문에 옛날 그 논리에 의하면은 계속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졌어요. 과학적인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방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피를 뽑지 말아야 돼요. 다른 원인을 찾아서 다른 치료해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윌리엄 하비라는 사람 본인도 이 사실을 발견한 본인조차도 이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를 뽑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야기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논리의 힘보다도, 과학의 힘보다도 이야기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인 인간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성적 동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 이후의 이야기를 봅시다. 이제 과학 이후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행정의 언어, 과학의 언어, 삶의 언어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환자하고 의사만 봅시다. 의사의 개념은 뭐예요? 환자가 뭐라 그러면은 그걸 분석하죠. 환자가 이제 기침이 나요, 열이 나요 그러면 그걸 분석을 해요. 그래서 뭐 기침이 나는 이유, 열이 나는 이유, 그걸 어떻게 하면은 억누를 수 있을지 그런 걸 분석을 해서 생각한단 말이죠. 원인을 찾아서. 그렇지만 환자는 그 사태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내가 왜 감기에 걸렸을까? 내가 어젯밤에 너무 밤늦게 싸돌아다닌 것 아닌가? 뭐 비를 맞고 뭐 그런 건 아닌가? 뭐 너무 과로한 것 아닌가? 그다음에 내가 이거 어떡하지? 이제 앞으로 이제 몸이 아파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달라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달라져 왔어요. 이제 그게 문제죠,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의사는 질병을 정상에서 벗어난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질병과 건강을 이렇게 나눠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개 카테고리로 나누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환자의 경우에는 그걸 나누기보다는 그냥 연속이죠. 그렇지? 연속이잖아요. 우리 경험 속에서는 연속으로 드러납니다. 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들은 삶의 단면을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어떠냐를 생각을 합니다만, 환자는 삶의 계통, 흐름을 봅니다. 그렇죠? 내가 뭐 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를 걱정이 되고 뭐 이런 거 흐름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가지고 있는 의학이 생물의학이에요. 바이오메디신이라고 그러죠. 이거 바이오메디신이라고 그러고, 이제 환자가 경험하는 걸 이제 일러서 우리가 서사의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서사의학 그러면 이제 의사가 행하는 것이 의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의사가 행하지 않더라도 의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야기, 내러티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내러티브가 기본적인 영양소다, 우리 삶의 영양소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학 속에서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아프다고 하잖아요. 이제 내가 아파, 병이 걸린 것 같아, 병이 들었어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픈 것하고 내가 이 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이 분리가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분리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벌써 그냥 직관적으로 대응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어디 벌에 씌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가 의학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떻게 합니까? 빨죠. 그렇죠? 아주 직관적으로 해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책이 우리 몸속에 체화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지금 과학적으로 나눠서 질병이라고 현상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질병이라고 하는 거 건강을 따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원시 시대로부터 생각해 보면 병이라고 하는 현상과 그걸 앓는 현상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병이라는 현상과 그걸 앓는 현상은 하나다라는 거죠. 경험과 실체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면서부터 그걸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과 치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시퀀스 힐링이 하나예요. 아픈 것과 나으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를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랬던 것이 이제 근대 이후에 과학혁명 이후에 분리가 돼요. 질병 이야기와 치유 이야기가 분리됩니다. 질병 이야기는 과학에 속하고 치유의 이야기는 병 앓는 것의 이야기는 경험의 영역에 속하게 돼요. 이제 과학적 사유로 이제 분리되는 것이죠. 이러던 것이 이제 19세기쯤 오게 되면은 이걸 다시 도돌리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신상관의학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썼잖아요. 바이스체커, 갭사텔, 메다르보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의사들이었어요. 의사들이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분리하고 실체와 경험을 분리해서는 이거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제대로 질병을 치유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서 이 양반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그래서 한 흐름을 형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학적 의학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의학 내에서의 그런 흐름은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분야에서 철학의 분야에서 이제 들고 나온 게 여기 나온 베를로 뽕띠라고 하는 사람, 이제 철학에서는 현상학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이분들이 지각 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질병에 대한 질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험에 대한 지각에 관련된 그런 철학적 사유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화되어 있다. 아까 벌에 있었을 때 바로 그냥 이런저런 생각 없이 바로 그걸 빠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우리 몸에 체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몸의 인바디먼트라고 그러죠. 인바디먼트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온 의미 치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거든요. 정신과 의사인데 양반이 그렇게 거기서 그런 혹독한 상황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이 자기가 매 그 시간마다 아주 그 혹독한 시간 속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서 거기서 뭔가 의미를 찾고자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지금 저는 이제 앞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바로 이야기 아니겠느냐? 내러티브 아니겠느냐? 내러티브의 힘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는요, 일리스 내러티브라고 하는 책인데, 이제, 아서 클라인만이라고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이면서 또 의료 인류학이라고 하는 메디컬 앤트로폴로지라고 하는 학문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주로 미국 사람인데, 이제 하버드대 교수인데, 중국과 대만에서 많은 연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경험하는 방식이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의료 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다. 의료 인류학이라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물의학, 일반적인 과학적 의학에서는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몸을 가졌고 똑같은 생물학적 몸을 가졌고 그 몸에 생기는 질병은 똑같은 현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의료인류학에서는 그 경험하는 방식이 또는 그거를 어떤 그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방식이 문화권에 따라서 크게 다르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고 그 경험과 그런 문화를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인리스 내러티브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건 지금은 아까 정신과 의사이면서 의료 인류학자인 사람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건 아서 클라인만인데요. 아서 클라인만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회학자입니다.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아주 큰 병을 2번이나 겪어요. 처음에는 심장병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암이 걸립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큰 질병을 경험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쭉 정리를 했던 책이 이런 책들입니다. 아픈 몸을 살다. 이거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픈 몸을 살다라는 책도 있고요. 몸의 증언이라는 책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질병의 실존적 차원이죠. 조금 전에 의료 인류학은 문화적인 차원이잖아요. 근데 이거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같은 문화권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에 대해서 지금 현대 의학이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비판인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회서사학이라고 하는 말, 소셜 내러톨로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창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관련된 서사죠. 근데 이 사람은 사회학자로서 사회학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이제 인류학자, 사회학자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철학자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분이 이제 휠체어 앉아 계신 분이죠. 케이 툼스라고 하는 양반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미닝 오브 일리스예요. 그러니까 질병의 의미라고 하는 책을 써요. 질병의 의미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재미있게도 이 책이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근데 박사학위 논문인데 이 양반은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그 선천적인 유전병을 앓고 있어요. 계속 이제 악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계속 그 과정이 악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 자기 경험을 녹여서 책을 씁니다. 철학책을 써요. 근데 그 책이 이제 피노메놀로지, 그러니까 현상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철학적인 그 경험에 관련된 학문이잖아요. 이제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경험을 직접 이 책에 녹여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꽤 유명해진 책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거는 앞에 강의에서 한번 나왔던 분인데요. 김원영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제 이분은 어려서부터 골형성 부전증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골이 뼈가 자라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뒤틀려 있죠, 몸이.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지금은 이제 변호사가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보통 흔히 이야기하면 난관을 극복했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의 표현은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난관을 극복한 게 아니라 앞에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해결해 나오면서 아직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책 제목이 희망 대신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뭐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했다든지 성공 스토리를 좀 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가져라,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그런 서사를 쓰지 않습니다. 서사를 쓰지 않고 지금 상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욕망에 충실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저는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이고 이분을 제가 이제 그 십몇 년, 한 십몇 년 전부터 이제 알고 지냈는데 굉장히 멋진 젊은입니다. 멋진 젊은이고 지금도 그렇게 멋있게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작가이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가져왔습니다. 결국 뭐냐? 이 양반도 자기 삶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나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질병이라고 하는 이야기. 보통 이분이 처음에 이제 그 데뷔한 거는 투병기로 데뷔를 했어요. 어떤 병원에 원보에 투병기를 써서 제가 발견하고 이 양반하고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투병기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투병기라고 하면 보통은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장애를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용감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이런 장애가 있고, 이게 내 정체성이다. 내 정체성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장애 운동하는 분들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고 있죠. 극복을 하는 것은 옛날 얘기고요. 또 사회가 이 양반들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류학자, 그다음에 사회학자, 철학자, 그다음에 이분은 뭐 그냥 그 생활 이론으로서의 그런 질병 서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캐서린 몽고메리 헌터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영문학자입니다. 미국의 이제 의과대학의 교수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의과대학의 최초로 영문학자가 교수가 된 사례였다고 알고 있어요. 이제 양반 뭐라고 얘기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이 양반이 처음 이제 의과대 갔을 때만 하더라도 뭐 의료 인문학이니 무슨 뭐 의학에서 인문학을 배워야 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인식이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여기 들어가서 뭘 발견하는가 하면 이제 문학자잖아요. 뭐 평론가고 그래요. 그런데 의학 내부에서 이제 뭐 차트라든가 이런 문서들을 쭉 리뷰를 해보면서 거기서 뭘 발견하냐?
이게 바로 내러티브다. 의학도 내러티브다. 의료 행위라는 것도 이것은 서사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닥터 스토리라고 하는 얘기를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 지식도 서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가장 최근의 분인데, 리타 샤론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내과 의사예요. 아까 그분은, 몽고머리 헌터는, 그냥 의사는 아니고요. 그냥 문학자예요. 근데 이분은 내과 의사이면서 또 명문학자예요. 그래서, 임상의사이면서 문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내러티브 메디신이라고 하는 서사의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이제 말하자면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내서, 그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사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제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임상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환자의 이야기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서 그거부터 그 질병의 이야기에서부터 치유의 이야기로 바꿔나가는 거죠. 그거를 물론 이제 어떤 의학적인 중재도 들어가야겠죠. 과학적인 뭔가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가, 환자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가, 어떤 이야기의 주인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다고 그래요. 저희 이제 환자, 우리나라 의사들은 이런 얘기하면 절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환자가 자기 진료실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의사가 질문을 시작하잖아요. 질문을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뭐 3분 진료라고 해서 뭐 그러는데, 이 양반은 환자가 들어오면은 인사를 나누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말을 안 하고 기다린답니다. 그 왜 그러냐? 환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큐를 의사가 주는 게 아니라 환자가 준다는 거잖아요. 큐를 누가 주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마디를 누가 시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양반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그 환자로부터의 큐를 받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보통은 의사가 어떤 그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의학에서 최근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그 미약해요. 이 힘들은.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강의를 합니다만, 지금 의과대학이나 의사 병원에 가서 이제 물어보면 이런 거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 듣고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다 이거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떤 그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통 그 병원에서요, 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증거 기반이거든요.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치료를 하고자 할 때, 어떤 병이 걸렸고 그 치료를 하고자 할 때 그 통계적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많이 해봤냐? 그래서 통계적으로 몇 %가 낫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과학이죠. 이제 과학인데 보통 이제 그 메커니즘을 따지는 과학이 아니라 통계를 따지는 과학이 그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몇 % 확률로 난다. 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통계는 통계일 뿐이잖아요. 몇 %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또 다른 문제죠.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을 때 이 약을 먹으면 뭐 80% 낫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80%에 속할지 20%에 속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인구 비율로 그렇다는 것이지 내 개인에 있어서는 그 비율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요즘은 대요. 제가 이렇게 대요라고 번역을 했는데 스키마라고 영어로 얘기해요. 스키마. 이건 뭐냐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라고 치면요. 환자가 들어왔어요. 어떤 환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분이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걸음걸이, 어떤 표정, 어떤 몸짓, 그다음에 어떤 눈빛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냥 딱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스키마라고 얘기해요. 또는 그런 그 직관적인 거 말고도 의학적인 틀 내에서도 그런 것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나는 이 사람은 무슨 암이구나. 이 사람은 무슨 폐렴이구나. 뭐 이런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걸 중심을 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그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치프 컨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치프 컨선이라는 말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치프 컨선이라는 말을 알려면 치프 컴플레인트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 돼요. 치프 컴플레인트라고 하는 말은 의사들이 항상 차트 맨 꼭대기에 쓰는 거거든요. 환자가 주요 증상이 뭐냐? 주요 증상을 치프 컴플레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대개는 이 칩 컴플레인트를 중심으로 그 치료가 행해지거든요. 그래서 칩 컴플레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쭉 그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는 환자의 경험이 빠져 있는 거죠. 환자의 경험이 안 들어요. 칩 컴플레인트는 환자가 주요 증상이죠. 하지만 그 증상의 아주 극히 일부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칩 컨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칩 컨선이 아니라 칩 컴플레인트가 아니라 칩 컨선으로 가야 된다. 주요 근심이죠. 환자가 뭐가 제일 걱정하느냐, 지금 이 상태에서 뭘 제일 걱정하느냐, 그 마음을 읽으라는 겁니다. 근데 뭐 손이 다쳤다고 칩시다. 손이 다쳤어요. 그러면 보통 뭐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다쳤으면 뭐 좀 지나면 낫잖아요. 그냥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직업이 뭐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라고 쳐봐요. 내일 모레 연주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큰일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다 다른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자가 처해 있는 컨텍스트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주요 근심을 중심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걸 주장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평행 차트를 쓰자는 거죠. 칩 컴플레인트 주요 증상을 한쪽에 놓고 그다음에 한쪽에는 주요 근심을 놓자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놓아서 그 서로 간에 참조해 가면서 진료를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일군의 의사들이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 의료 시스템에 받아들여야만 제대로 좀 실행될 텐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사적 전환입니다. 서사적 전환인데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과학적 설명, 질병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주로 엄청나게 몇백 년 동안 지배를 했잖아요, 의학을. 근데 지금은 그런 과학적 설명도 물론 아직도 여전히 중요해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거고. 하지만 서사적인 설명이 더가 아니라 그것 또한 무척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서사적 전환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 여러 권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거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핵심적인 것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주류되어 있는 건 생물의학이에요. 바이오메디신이라는 거죠. 보통 생의학이라고 그래서 저는 생물의학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생물의학이 이제 주로 이제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생물의학은 뭐냐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기초의학은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미생물학 이런 것처럼 기초적인 과학이에요. 기초 생물학이에요. 그다음에 임상의학은 내과의과, 소아과 이런 식으로 실천적인 그런 의학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세기 초반부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중반에 오게 되면 건강의 정의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건강이란 세계보건기구의 정의가 뭐예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 상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것만 아니에요. 심리적인 것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970년대 조지 엥겔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생물사회 심리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의학도 이제 그 세 개의 요소가 다 고려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학 모형에서는 생물학만 중요했고 생물심리사회 모형에서는 거기다가 심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더 보태진 거죠. 그러니까 좀 그 요소가 많아졌지만 기본적인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환원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서사적 전환이라는 것은 그 큰 흐름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체 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 제가 이제 한 4개 정도를 나열을 해봤거든요. 네 사람 정도의 중요한 저자. 미하일 바흐틴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학평론가. 이 양반은 대화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다성성.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속에는 한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걸 이제 크로노토프라고 하는 개념 갖고 설명드린 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심리학자 제롬 브루너와 같은 사람은 이제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그 경험을 강조한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이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화적으로 진화한 거다. 우리 하등동물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진화한 거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설명 못 하는데 넘어갑시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학술적으로 이러이러한 단계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만 이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야기는 보통 이제 은유가 필요하죠. 은유. 그죠? 은유도 앞에도 여러 번 설명했죠. 그 다음에 가로지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서사적 지향성이 필요합니다. 은유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이 영역과 저 영역을 서로 엮는 그런 것이고요. 서사적 지향성이라는 것은 그런 많은 것들을 서로 엮이다 보면 새로운 방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또 동영상 하나 보시고 하실게요. 이제 이야기가 밥이고 약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학, 의학, 교육 세 영역을 이제 이렇게 같이 설명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세 영역 속에서 이 세 영역이 전부 다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오실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야기가 밥이고 이야기가 약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의료윤리, 우리나라의 의료윤리의 3대 스캔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보라의 병원 사건, 의사 파업, 그다음에 주기세포 연구 관련된 사건.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아주 골고루 성격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윤리를. 이제 이런 사건들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이걸 다루는 이론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윤리의 세 가지 이론인데 오늘 제목이 의료윤리의 세 가지 이론. 첫 번째는 원칙론입니다. 윤리는 모름지기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 원칙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의론이라고 해요. 결의론, 캐주스트리라고. 원칙을 암만 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 가서는 그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가 결의론이에요. 원칙론, 결의론. 세 번째가 오늘 주로 얘기하게 될 덕윤리입니다. Virtue Ethics. 그래서 이 세 가지 윤리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속에는 어떤 행위에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야기가 어떤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론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원칙론입니다. 원칙론. 인간은 모름지기 이래야만 돼라고 하든가, 뭐 옛날에 성인군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든가, 초월적인 것 있을 수도 있고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초월적인 걸 수도 있고요. 또는 철학적으로 봐서는 뭔가 진리라고 믿어지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을 규정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론을 세 가지로 또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무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런 말하자면 기독교의 10계명에 나온 것과 비슷한 그런 것들을 선언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의무론입니다. 근데 넘어오게 되면 완전히 완벽한 체계가 가지고 되죠. 말하는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것을 집대성을 하죠. 그래서 이 도덕적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큼이나 명백하다. 명약관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하지 마라 어떤 그 명령이 도덕적 명령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도덕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주 사랑하는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내가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내 친구가.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윤리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 옳다 그렇다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의무론에 의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나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뭐 어떤 이론을 세우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공리론. 많이 들어봤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제레미 벤담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다. 의무라고 하는 선언적인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무론이나 공리론 이제 결과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의무론과 디온톨로지라고 하고요. 결과론은 컨스케셜리즘이죠. 결과론은 공리주의, 유틸리테리언이즘. 결과론이 바로 공리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의무냐 결과냐 하는 것에 이제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전통적인 윤리 이론들은 이렇게 많이 이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의무가 맞느냐 결과가 맞느냐 하는. 근데 그렇게 맨날 이론적인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거 역시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을 얼만큼 설명하느냐 봤을 때 두 개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의무로 설명하든 간에 결과로 설명하든 간에.
어떤 설명의 틀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동일한 어떤 현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달리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같은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걸 절충한 방법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원칙론을 절충한 게 소위 의료윤리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4대 원칙입니다. 4대 원칙. 그래서 원칙입니다. 원칙론. 그러니까 처음에 의무로는 뭐 다양한 이런 의무들을 나열하잖아요. 결과로는 뭐 그런 원칙들은 없고 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하느냐 고통을 주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였죠. 그렇다면 이 원칙론은 그걸 중간에서 절충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을 갖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 자율성 존중의 원칙.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근대 이후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사가 됐든 환자가 됐든 이제 의료에서 보통 환자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만 독립된 개인으로서 인정해줘라. 독립된 존엄한 인간으로 인정해줘서 그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존중해줘라. 이게 이제 자율성 존중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선행의 원칙이에요. 선의를 베풀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서구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아시아 중국에는 맹자의 측은지심이 있어요. 그렇죠? 착한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서로 반목하고 있는 그런 집단에 속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뭐 자기 희생해서 그 사람을 돌봐준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 측은지심이라는 얘기는 아무리 내가 도둑질을 하러 들어간 도둑이라 하더라도 그 집에 어떤 어린아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물에 빠지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가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착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다 바로 선행의 원칙인 것이죠. 선행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선행을 이제 규범화한 것이 선행의 원칙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 선행의 원칙과 비슷한 건데 악행 금지의 원칙입니다. 선행을 하라는 건 좀 적극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악행 금지라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 피해가 한다면 그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악행 금지 원칙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정의의 원칙이죠.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가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의료 행위를 베풀 때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의사들이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도 이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근대 이후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보험제도 있잖아요. 산업 재해보험이라든가 뭐 건강보험도 포함돼서 이런 그 위험을 나누는 위험과 베네핏을 나누는 그런 제도들이 이제 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칙 이론이 세 개를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크게는 결의론이에요. 결의론,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명제로서 행위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언적으로 정해진 어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선언적 원칙도 아니고 결과적인 계산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된다. 상황윤리라고 볼 수가 있고 또는 관계윤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피를 나눈 내 가족에게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대하는 것을 똑같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걸 똑같은 비중을 두어서 다루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동아시아의 유교 원리에서는 그 가족을 훨씬 더 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비슷하게 자기가 살아온 역사 또는 살아온 문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행위자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명제로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결의론 윤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덕윤리. 이것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계속 얘기했던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와 관련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기는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좋은 삶이 유다이모니아라고 하죠. 이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조금 비슷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거기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 반면에 여기는 좋은 삶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말이죠. 유다이모네라는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런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 또는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그 일종의 테크네다 하는 겁니다. 테크네일 수 있다. 테크네와 프로네시스를 상반되는 것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 이번 학기의 주제에서는 그렇지 않다. 프로네시스 실천 지혜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는 어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 결의론과 덕윤리를 합쳐서 우리는 이제 서사윤리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통한 윤리죠. 원칙론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없죠. 이야기를 다 환원해버려요. 어떤 행동의 단위로 환원해버리고 그 행동에 일으킬 결과 또는 그 행동을 하도록 한 어떤 선언적 원리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결의론과 덕윤리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서사의학이라는 것이 구체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의론과 덕윤리를 합쳐서 우리가 서사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원칙론에서는 행위자들이 여러 있다고 쳐요. 그리고 그 원리가 있거나 결과에 대한 계산이 있어요. 하지만 그 뭐 행위자들은 다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져요.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 거야, 어떤 마음가짐일 거야라고 상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지과학에서는 theory of mind, 마음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이론에 의해서 상대방은 이럴 거니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라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론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서사윤리에서는 뭐냐? 그것을 상대방이 이럴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속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죠. 상대방이 이럴 거야라고 할 때는 그것은 어떤 요소별로 분절화된 것이라고 한다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죠. 우리 실제로 인지과학에서 발견되고 있는 바와 같이 거울 유론이라는 게 발견됐잖아요. 이제 거울 유론에는 뭐냐?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이 뇌에 활성화되는 부분과 거의 비슷한 부분도 나의 뇌 부분도 활성화되더라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식이 인지과학에서 보면 상대방은 이럴 것이야라고 해서 또 추상적으로 바깥에 끄집어낸 수상적인 이야기를 갖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직접 경험하면서 그 강도는 비록 좀 낮지만 내가 직접 그 사람의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우리 동물들, 우리 포유류는 그런 식으로 진화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진화된 우리 뇌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결국은 덕윤리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그런 과학적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의료윤리의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원칙론, 결의론, 덕윤리. 그 중에서 우리는 덕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윤리 이론들이 그것이 원칙론이든 결의론이든 또는 덕윤리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역시 이야기를 구조를 통해서 판단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덕윤리로 이게 수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밥이고 이야기는 약이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플라시보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라시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서사의 힘, 이야기의 힘이라는 거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다른 은유들을 많이 썼죠. 의학에서 아까 앞 강의에서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죠? 기계, 뭐 전쟁, 시장의 은유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넘어가야죠. 은유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원, 일기장, 창 이런 은유로 이제 넘어가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런 다른 은유를 쓰게 되면 이야기가 확 달라지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 은유를 사용한다고 그런다면 내가 지금 내 몸을 설명할 때 나는 몇 년씩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계에 빗대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은유를 통해서 그 내 의식이 드러나죠, 사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기계의 은유를 사용하면서 기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원이나 일기장이나 뭐 창문과 같은 그런 은유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풍부한 그런 맥락을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 경험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이걸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맨 마지막에 쓴 걸 한번 읽어볼게요. 몸은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에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꾼이다. 우리 몸이 이야기꾼이라는 거예요. 몸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몸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몸 자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했죠. 나는 몸이다. 나는 몸이고 그 몸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온 거는 뭐 여러 가지 과학적 이야기, 유전, 진화, 면역, 인지 이런 얘기했는데 이것도 여러 번 반복됐죠.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죠. 자, 플라시보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해 봅시다. 생물학적 약효가 없는데도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플라시보잖아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려고 하기도 했고, 근데 암만 해봐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뜨거운 감자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몸에 새겨진 서사의 힘이라는 거예요. 몸에 새겨진 서사의 힘이다. 무슨 얘기냐? 이전부터 내가 아팠을 때는 누군가가 도와주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내가 아팠으면 누가 부모님이든 누군가가 항상 옆에서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도와주셨을 때 내가 낫는 경험을 했어요. 낫거나 또는 기분이 좋아지거나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과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나아지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계속 쌓여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진화적으로 우리 몸에 새겨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플라시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과학적 엄밀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점차 과학적 증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밝히고 넘어갑니다. 다른 것과 이제 비교해서 설명해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면 그 신경과학에서는요, 신경과학에서 뭐 어떤 얘기하냐면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뭐 수천억 개의 그 뉴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뇌에 그 신경세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게 관계를 맺느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룰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fire together, wire together예요. 어떤 신경세포가 동시에 발화가 돼요. 거기 전기적인 그 영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같이 발화된 건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각 중추에 있는 어떤 신경세포들이 연결됐다 그러면은 그 시각적인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계열에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쫙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그 어떤 조직화되는 패턴을 만들어놓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어때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플레이 투게더, 스테이 투게더. 같이 놀다 보면 친해져서 같이 머물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친구들, 애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들 아닙니까? 같이 놀게 되면 같이 묶인다라는 거예요. 그 같이 활동하면 하나의 그 커뮤니티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똑같이 플라시보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팠을 때 누군가가 도와줬을 때 몸이 좋아졌다. 이게 세 개가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패턴을 이루고 있는 것이 플라시보다라는 거예요. 설명해 볼게요. 플라시보는 질병, 고통과 돌봄, 치유가 반복적으로 동시에 발생했던 경험이 몸에 새겨진 결과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질병, 고통이 있었을 때 누군가 돌봄을 받았고 치유가 됐어요. 이게 이제 몸에 새겨진 거죠. 몸에 어떤 것인가에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생명사회 인문학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쭉 진행하면서 생명사회 인문학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책을 내거나 그러면 이름 바꿀 생각인데 뭐냐면 참사리 인문학이에요. 참사리 인문학. 앞에도 참사리 얘기했잖아요. 참사리 얘기했는데 참사리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참사리 인문학으로 바꿀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생명사회 인문학이에요. 생물학적인 현상, 그다음에 사회적 현상, 그다음에 인문학적인 현상을 다 같이 보자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지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쭉 넘어갈게요. 석기 시대부터 이런 경험들이 쌓여왔다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부터 이런 걸 쌓여왔고 동시에 일어났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문제풀이 방식인 거죠. 우리 조상들이 문제를 풀어왔던 방식이 내가 어디가 아파서 아프다. 근데 뭘 잘못 먹었다 그러면 누군가 도와줬고
도와주면서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고,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누군가 도와줬다, 나았다, 뭐 이런 거. 발단이 있고, 그 중간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의 모듈로 우리 몸속에 새겨진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나타난 것이 플라시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문명 시대에는 뭐 지식이 탄생하죠. 그러니까 지식이 탄생하니까 이런 그 우리 몸속에 새겨진 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것이 신비의 현상이라고 여겨진 거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좀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인 의학에서 이제 서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러티브 턴이라고 그래요. 내러티브 턴.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서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우리 문화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화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서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거든요. 어떤 그 단편적인 그런 것들, 요소들을 중시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서사가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잘하고 있어요. 우리 그 대한민국이. 그죠? 여러 가지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이런 것들이 적용돼 있죠.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서사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엄청난 서사를 써왔잖아요. 그죠? 80년대에 무슨 폭압적인 독재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이런 그 서사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의학으로 돌아오면 그런 그 사회적인 몸이 아니라 이제 생물학적인 몸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의 주체인 몸을 복권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께 뛰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 앞에 강의에서도 같이 나왔죠. 점핑 투게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질병 치유는 생물학적 현상인 동시에 은유와 서사를 통해 우리의 인간적 삶과 사회생활에 밀착된 체험의 대요다. 체험의 대요다. 스키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치유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병원에 가면 따로 존재하잖아요. 질병이 따로 있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분리가 되지만 우리가 환자로서 경험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사실들이 연결되고 종합되는 것이다. 우리 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뛰기 생물심리사회 모델 아까 말씀드렸죠. 생물학적 현상에다가 심리적인 현상과 사회적 현상을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 오른쪽에 포고스틱, 스카이 폼퐁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서 따로따로 뛰는 거예요.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이 따로따로 뛰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함께 뛰기지만 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장하는 함께 뛰기는 이제 트램폴린이죠. 트램폴린. 탄력 있는 섬 위에서 같이 뛰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뛰려면은 상대방의 움직임에 민감해야만 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뛰는가에 따라서 나의 뛰는 여러 가지 자세라든가 그 체중을 실는 정도라든가 달라져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나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근데 그게 바로 함께 쓰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위의 것은 따로따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각자의 연구 성과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밑에 거는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분야뿐만 아니라 같이 그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러죠. 병원이면 병원, 환자, 의사, 의료인, 그다음에 무슨 정치인 이렇게 이런 모든 사람이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시대의 우리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생명사회문학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생명 분야에서는 질병을 다루고 사회 분야에서는 치유를 다루고 인문 분야에서는 서사를 다룬다. 그래서 이제 생물의학, 생애경로의학, 서사의학 이렇게 했고요. 또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한 거지만 암, 삶, 함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요. 과학, 실천, 체험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질병을 경험하는 것, 질병을 경험하고 치유를 넘어가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서사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점차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것을 이제 그 관심 가지는 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공부한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임상에 적용하려고 하는 의사들도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 의료계가 어떤 방향으로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주는 그런 소개를 오늘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